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전직 프로게이머 똘비는 이제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린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쉬는 공간은 낡은 모니터 앞입니다. 어느 날 똘비는 평소처럼 게임에 접속했지만 친한 지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게임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공개 채널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귀족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똘비의 플레이 스타일에 감탄하며 다가왔습니다. 함께 게임을 시작한 귀족은 놀라운 실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똘비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이 맞았던 똘비는 자신이 아끼는 지인들이 모인 비밀 단톡방에 귀족을 초대했습니다. 단톡방의 기존 멤버들도 실력자인 귀족의 등장을 반갑게 환영했습니다. 귀족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순식간에 무리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생계를 위해 점차 게임 접속 시간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접속할 정도로 바빠진 똘비에게 단톡방은 그저 알람만 쌓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문득 확인한 단톡방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던 인원은 대부분 나가버리고 낯선 이름들만 가득했습니다. 똘비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오랜 친구 민국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국은 목소리를 낮추며 똘비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똘비의 동네로 찾아온 민국은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민국은 무겁게 입을 열며 귀족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민국의 말에 따르면 귀족은 똘비가 없는 틈을 타 채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제로 추방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놀이에 빠진 귀족 때문에 기존의 평화롭던 무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국은 귀족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신도 채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했던 똘비에게 게임 속 싸움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는 민국을 위로하며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똘비의 친형은 그에게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똘비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학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합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3년 차마저 낙방하자 똘비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지막 4년차 도전을 위해 그는 강원도 산골의 외딴 집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해가 빨리 지는 그곳에서 똘비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책과 씨름했습니다. 이웃집조차 없는 산속에서 그는 기묘한 정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부터 자정까지 그의 일과는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들러 반찬을 두고 가는 가족들 외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귀족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똘비는 망설였지만 정막을 깨고 싶은 마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귀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귀족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민국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부고 문자도 받지 못한 똘비는 귀족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족은 이상하게도 민국의 죽음을 알리며 기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똘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바라본 그의 책상 위에는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백지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똘비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좋아하던 게임을 뒤로하고 치열한 현생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형의 회사 일을 돕느라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갔습니다. 매일같이 접속하던 게임 커뮤니티는 이제 분기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한 먼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백 개씩 쌓여가는 단톡방 메시지들은 이제 읽지도 않은 채 숫자만 지워나가는 귀찮은 알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똘비는 문득 자신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채널이 생각나 오랜만에 접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채널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활기찬 모습이 아닌 텅 빈 유령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던 고정 멤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친했던 지인들의 닉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유일하게 목록에 남아있던 민국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민국에게서 답장이 왔고 그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똘비의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선술집에서 마주 앉은 민국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민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똘비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던 추악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똘비가 데려왔던 귀족이라는 인물이 그의 부재를 틈타 채널 내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족은 화려한 말솜씨와 뛰어난 게임 실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채널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민국조차 귀족의 눈밖에 나게 되자 채널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져 결국 소통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똘비가 현생에 매진하는 동안 그가 아끼던 가상 공간은 이미 누군가의 대장 놀이터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똘비에게는 무너진 채널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는 게임에 한눈 팔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형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다 중퇴했을 만큼 명석했던 똘비는 고심 끝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고 1년, 2년의 시간이 흐를수록 불합격이라는 꼬리표만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지원이 커질수록 똘비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똘비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강원도 산골의 외딴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조차 10분을 내려가야 하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그는 성공을 위해 그리움을 참아냈습니다.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이어지는 지독한 공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산속의 적막함은 때때로 공포보다 더한 고독으로 똘비를 짓눌렀습니다. 형이나 아내가 가끔 가져다주는 반찬 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족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국에게 들었던 귀족의 악명 때문에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결국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귀족은 평범하게 안부를 물으며 똘비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귀족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귀족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민국이 얼마 전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똘비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아무런 부고 문자도 받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귀족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똘비의 귀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똘비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산골의 고요함은 이제 숨막히는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문득 똘비는 자신이 이 산골로 들어오는 동안 단 한 대의 차도 단 한 명의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지며 그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서둘러 책상 앞에 앉은 똘비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열중해 공부하던 책들이 모두 백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서둘러 책상 앞에 앉은 똘비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열중해 공부하던 책들이 모두 백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빼곡하게 필기했던 행정법 판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종이는 차가운 백색광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책들을 마구 뒤적였지만 수천 페이지의 수험서들은 전부 기괴할 정도로 깨끗한 공책이었습니다. 똘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책장 속의 모든 지식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에 문풍지가 바르르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황급히 창문을 닫으려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 산자락의 정적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달째였지만 오늘따라 산속의 고립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위화감은 그가 믿어왔던 현실의 경계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았던 풍경들 중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개를 넘어 별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주친 자동차 한 대, 지나가는 사람 한 명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똘비는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정막은 더욱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붙어야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그는 주문처럼 외우며 빈 책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흐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며 심장 박동과 어긋나게 맞물렸습니다.
갑자기 부엌 쪽에서 무거운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똘비는 숨을 죽인 채 자리에 멈춰서서 부엌에서 들려올 다음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분명 이 집에는 자신밖에 없어야 했지만 누군가 부엌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집어들고 부엌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비춘 부엌 바닥에는 깨진 그릇은커녕 물기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자신의 귀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며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공포를 억누르며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지만 안에는 형이 가져다준 반찬통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통의 뚜껑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냉장고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공부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자 방금 전까지 백지였던 책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책들에는 다시 빼곡한 글씨들이 채워져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환각을 본 건가? 똘비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은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기에 충분할 만큼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면 그저 낡은 옷장뿐이었지만 다시 책을 보면 시선은 어김없이 뒤통수를 따갑게 찔렀습니다. 똘비는 결국 라디오를 켰지만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소름이 돋은 그는 라디오 전선을 뽑아버렸고 방 안은 다시 숨막히는 고요에 잠겼습니다. 이 산골 별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8시 공부 시작, 오후 4시에 이른 저녁과 짧은 낮잠까지 조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똘비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함 대신 기분 나쁜 피로감만 쌓여갔습니다. 가끔씩 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면 거기에는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것이 공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생긴 신경쇠약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검고 깊어 보인다는 사실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아주 찰나의 순간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똘비는 서둘러 욕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다른 누군가의 것인 양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잠결에 들은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기계적인 전자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똘비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족이라는 닉네임의 게임 지인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스마트폰의 액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붉은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똘비는 이 고립된 산골집이 자신이 알던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귀족은 왜 이 시점에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며 도대체 이 산골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시 울리기 시작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민국이의 가느다란 비명이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민국이의 비명은 마치 찢어지는 금소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귀족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민국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웃으며 대화했던 친구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귀족은 대답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민국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결번이라는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며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책상을 뒤져 민국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사진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강렬한 두통이 몰려오며 기억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고리는 마치 용접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지지직거리며 이상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종잇장처럼 타오르더니 그 뒤로 낯선 하얀색 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풍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법전들이 수액팩과 의료기기로 변해갔습니다. 온몸을 조여오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암전되고 나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눈이 시릴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입에는 커다란 호스가 물려 있었고 몸은 침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고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키고 있던 어머니가 내 눈이 떠진 것을 보고 오열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달려온 의사는 내가 기적적으로 3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라니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도 귀족과의 대화도 민국이의 죽음도 모두 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환각 속의 삶이 너무나도 생생해 현실로 돌아온 것이 오히려 꿈만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환각 속에서 들었던 귀족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돌아온 집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예전에 그 게임 커뮤니티에 접속해 보았지만 그런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국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주변 지인들 중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일부분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꺼져 있던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귀족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환각 속에서 죽었다던 민국이가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귀족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현실로 돌아온 걸 환영해. 전화를 끄는 내 앞에 갑자기 낡은 한옥 마을의 풍경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지리산 자락의 백무 마을은 안개 낀 산세와 함께 평화로운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수많은 무당이 배출되었다 하여 백무 마을이라 불리던 영험한 땅이었습니다. 마을의 소문난 재력가 집안의 막내딸 기수는 당시 흔치 않던 교복을 입은 시녀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또래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티 없이 맑고도 까칠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순의 집에 먼지투성이에 순박한 소녀 순이가 식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순은 자신과 달리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는 순이를 무시하며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어느 아침 학교에 가려던 기순은 자신의 아끼던 운동화 한 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를 들고 조심스럽게 기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더러워진 신발을 본 기순은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순이의 얼굴에 신발을 내던졌습니다. 기순은 순이에게 도둑질까지 하느냐며 독서를 내뱉고는 다른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이는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신발을 줍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수업 내내 기순의 마음속에는 순이의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올라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에 기순은 하교 길에 순이에게 줄 사탕과 전병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순은 마루 아래에 깨끗하게 씻겨 말려진 자신의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뒷마당에서 풀이 죽어일하던 순이를 본 기순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순은 사온 봉투를 건네며 자신의 방에서 같이 먹자고 순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순이는 이런 대접이 처음인 듯 당황하며 자신은 신분이 낮아 들어갈 수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때마침 이를 지켜보던 기순의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순이에게 같이 놀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아가씨의 방에서 두 소녀는 나란히 앉아 달콤한 알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순은 그를 모르는 순이를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설책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수는 매일 하교 후 순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알려주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영험하다고 소문난 백무마을의 무당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기순의 아버지는 가문의 복을 빌기 위해 이 용한 무당을 집으로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무당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순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기순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화를 입었을 운명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기이한 그림이 그려진 무명천 조각 하나를 꺼내 기순에게 건넸습니다. 무당은 이것을 절대 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살피던 무당의 시선은 마침 물을 깃던 순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무당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당은 순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찌 아직 살아있느냐고 탄식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무당은 순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느냐며 함께 울었습니다. 기순과 가족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기순의 어머니에게 당장 고기와 진귀한 재료로 거한 상을 차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음식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무당은 기순의 부모에게 오늘 일은 비밀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순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고 가족들은 무당의 말대로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기순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나야 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순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순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기순과 순이가 공부를 하며 우정을 쌓아가던 평화로운 오후, 대문 밖에서 낯선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순의 아버지는 백무마을에서 온 용한 무당을 극진히 모시며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기순은 평소 무당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 때문에 마루 끝에서 잔뜩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무당은 무서운 마녀의 모습이 아니라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기순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기운이 세지만 여자로 태어나 다행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무명천으로 된 기묘한 부적을 꺼내 기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부적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절대 버리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질 무렵 무당 할머니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일하던 순이에게 꽂혔습니다. 순이는 무당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온몸을 떨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이나 순이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무당 할머니의 입에서 믿기 힘든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네가 어찌 살아있느냐? 내 핏줄은 진즉에 다 죽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이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가 울고 있는 순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냐며 통곡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기순도 이유 모를 슬픔에 잠겨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울다 지쳐 정신을 잃었고 무당은 그녀를 번쩍 들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무당은 기순의 부모님에게 당장 산해진미를 가득 담은 큰 상을 차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순이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묻지 말고 평소처럼 대하라는 기묘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떠나기 전 기순의 아버지에게 순이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세탄이가 될 뻔한 아이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당한 것이지요. 세탄이란 굶어 죽은 아이의 영혼을 이용해 무당이 부리는 가장 잔혹한 주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순이는 과거 어느 미친 무당에 의해 그 끔찍한 의식의 제물로 바쳐졌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그녀의 등 뒤에는 그때의 원한과 저주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이 저주가 기순의 집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기순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뇌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당은 순이가 머지않아 큰 물에 휩쓸려갈 운명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수는 서울의 대학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질 순이가 걱정되어 자신의 방을 그녀가 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기수는 마지막 선물로 자신이 아끼던 예쁜 머리띠와 손거울을 순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이는 처음 느껴보는 온정의 눈물을 쏟으며 기순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기순을 배웅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이는 먼발치에서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차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순이 떠나고 며칠 뒤 지리산에는 전례 없는 거대한 봄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마을 앞의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어난 물 속으로 순이가 휩쓸려 사라졌다는 청천명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순이의 차가운 시신은 기순이 준 선물들을 여전히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주가 그녀를 끌어당긴 것이었습니다. 과연 순이를 데려간 것은 장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세타니의 원혼이었을까요? 드디어 기순이 서울로 대학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는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기순의 상경을 배웅하기 위해 온 가족과 순이가 모여 서 있었습니다. 기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방을 써도 좋다고 다시 한번 일렀습니다. 방학 때 내려오면 함께 서울 구경도 가자며 기수는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천한 자신에게 잘해주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수는 순이에게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부르라며 다정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순을 태우기 위해 낡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울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기순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순이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기순은 낯선 도시 생활 속에서도 매주 순이에게 정성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순이로부터는 단 한 통의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리산 일대에 유례없는 일은 봄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순식간에 마을 앞 개울물을 집어삼킬 듯이 불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산사태의 위협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장마통에 순이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수색한 끝에 하류 근처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순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순이의 손에는 기순이 선물했던 작은 손거울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달려온 기순은 마당에 놓인 순이의 유품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순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순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려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기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버지는 순이의 장례를 직접 치러주기로 결정하며 마을 한편에 작은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장례식 날 예전에 만났던 백무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울고 있는 기순에게 다가와 순이는 원래부터 죽을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등 뒤에 안 좋은 기운이 겹겹이 쌓여 있어 처음 본 날 이미 수명을 예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순은 무당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당은 세탄이라는 금기된 주술에 대해 언급하며 순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과거 누군가 순이에게 행했던 잔혹한 의식이 그녀를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순은 순이가 겪었을 그 모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당은 순이가 기순의 나쁜 기운을 대신 가져가 주었기에 기순이 살아남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순이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마을에 떠돌던 굶주린 원혼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기순은 순이의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순이가 남긴 편지 한 통 없다는 사실에 더욱 목매어 울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밤 몰래 공부했다던 공책에는 기순의 이름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정성을 알기에 기순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순이의 죽음 이후 개울가에서 흐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습니다. 기순 또한 밤마다 순이가 자신을 부르는 환청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리산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을 완전히 고립시킨 것 같은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기순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녀를 다시 서울로 보내려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기순은 순이의 원혼이 아직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당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순이를 달래줄 방법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산 중턱 무당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알 수 없는 기이한 주문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기순을 보자마자 이제야 올 것이 왔다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이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붙잡혀 고통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순이를 데려간 것은 단순한 장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세타니의 원혼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순이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신었던 낡은 고무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예언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그것이 결코 단순한 실족사고가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굶어 죽은 귀신, 즉 세타니의 그림자가 씌워진 아이였다는 소문이 다시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타니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산자의 뒤를 쫓으며 끝내 죽음으로 이끄는 잔혹한 저주였습니다. 마을의 직원은 순이가 죽은 자리가 바로 과거에 굶주린 아이들이 버려졌던 원한 서린 골짜기임을 밝혀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에 기순을 따라 서울로 가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소식을 들은 기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칠 밤낮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영혼이 추운 물속에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순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순이가 세상을 떠난 그 장마철이 돌아오면 지리산 백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순의 손에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지은 흰쌀밥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귀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순은 강가에 밥을 차려놓고 순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배고프지? 이제 그만 춥고 배고픈 곳에서 나와서 이 밥 좀 먹으렴. 그 순간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강가의 안개가 기묘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순은 안개 속에서 아주 작고 여린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헤어질 때의 모습 그대로인 어린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이의 영혼은 무서운 세타니의 형상이 아니라 예전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기순이 차려놓은 밥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순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순이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형상은 손을 대기도 전에 아지랑이처럼 흩어지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저주를 벗어던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밤마다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탄이라는 이름의 공포는 기순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 앞에 마침내 잠든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설이 과거 빈곤했던 시절의 아픔이 투영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야 했던 아이들의 원혼이 세탄이라는 귀신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순 할머니에게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평생을 함께 해온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이제 지리산 백무 마을에는 순이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면 누군가 가져다 놓은 흰 쌀밥 한 그릇이 강가에 놓이곤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마지막 온기입니다. 코마 상태에서 겪은 환각과 지리산의 세타니 전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죄책감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치유된다는 사실을요. 똘비가 마주했던 잔혹한 현실과 기순이 견뎌낸 긴 슬픔은 모두 우리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순이의 영혼이 이제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바랍니다. 기순 할머니도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의 끝에는 언제나 인간의 슬픈 역사와 간절한 염원이 닿아 있습니다. 지리산의 눈물은 이제 멈추었지만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긴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길었던 비극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모두가 평온한 안식에 들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